안녕하세요. 오중근의 소속 경제 오중근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술을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8월 25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삼성에서 240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가석방된 지 11일 만에 24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국내 투자가 18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직간접 일자리 효과가 5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에 240조를 3년간 쏟아붓는데 직접 고용액 4만 명,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도약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를 제2 반도체로 육성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에도 투자한다. 이런 삼성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직고용 매도 4만 명이 달합니다. 이재용의 결단, 총수부재로 그동안에 207일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밀려왔던 투자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화답을 보낸 것입니다. 문제는 반도체 1위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바이오의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사실은 한국 반도체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만의 TSMC가 약진하고 있고 인텔도 파운드리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대만의 TSMC는 미국에 공장을 하나 짓고 있는데 더해서 5개 공장을 더 짓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유럽도 지금 반도체 굴기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거액의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세계 1위에 도전하겠다, 이런 야망을 보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미래 전망을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액을 투자했는데 가동률이 계획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부실 투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기업 투자라는 건 가장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수요, 삼성 반도체가 시장을 얼마나 개척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이게 지금 문제는 그런 가운데 초격차를 벌려 나가야만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어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1위로 순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하되 초격차 기술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어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국내에서 한 3만 명 정도 채용하려고 했지만은 위축된 직내 시장을 고려해서 4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3년간 직고용 4만 명이다. 그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인텔과 TSMC의 반격에 나섰다. 시스템 반도체 최소 50조를 베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40조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50조를 베팅해서 시스템 반도체 1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그 외에도 인제 6G 기술 표준화, 초고속 통신망 6G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등에도 투자를 강화해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그런 구상을 밝혔고요. 바이오를 제2 반도체로 육성한다. 의약품 위탁 생산 CDMO를 5육 공장에 3조 5천 원을 투자해서 현재 4공장까지 있는데 5육 공장을 건설한다. 그런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 모더나의 삼성바이오 위탁 생산을 계기로 해서 삼성바이오 위상이 정말 크게 제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해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240조 결단이 초격차와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칼럼도 실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오늘 25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언론중재법, 소위 언론재갈법이라고 언론재갈물리는법, 그다음에 뭐 몇 가지 법을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들 교육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뭐 이런 등등 해서 지금 현재 국회 법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법안이 어제 법사위를 날치기로 여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고 오늘은 본회의를 통과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자유민주주의 엄청난 이 후퇴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작년 12월 9 일에 입법 폭포라고 그래서 기업 규제 3 법이 통과되고 노동조합 3 법이 통과돼서 완벽하게 반기업 친노조 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서 다시 민주주의에도 조종을 울리는 수 있는 엄청난 법안을 오늘 다시 강행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세 가지 법이 가장 핵심적인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인데 뭐 자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 돼서 언론재갈법이라고 합니다. 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가 지금 전교조가 거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전교조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아예 교원까지도 교육청에서 임명한다는 그런, 완전히 정말 교육의 어 교육을 완전히 좀 좌파 교육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퇴직된 해고된 정규 교사를 특채해서 또 물을 일으키고 있었죠. 이제는 아예 그냥 그런 정도가 특채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교육청에서 사립학 교원을 임명한다는 거. 그다음에 탄소 중립법. 이 탄소 중립법이 지금 2050 탄소 제로와 관련해서 2030까지 탄소 중립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적정해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런 법안들을 오늘 일괄 통과시킨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굉장히 제2의 입법 폭거의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언론징벌법, 언론재갈법을 오늘 강행하는데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 기둥이다." 이런 엉뚱한, 지금 뭐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는 뭐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얼마 전에는 뭐 청년 일자리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기면서 청년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도 뭐 자화자찬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민생이 최고로 좋아졌다, 뭐 이런 또 엉뚱한 또 청와대 발표가 있습니다마는 "언론 자유는 민주 기둥이다." 이런 발언을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들을 완전히 호도하는 이런 유리된 이런 발언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단독 표결을 불사하고 국민의힘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필리버스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번에 12구 입법 복구 때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은 결국은 통과되고 말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 12구 입법 복구 때는 제1야당도 거리 투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싫어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 102 명인데 게다가 지금 최근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여섯 명 정도가 출당될 전망이기 때문에 100 명도 안 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90 명대로 떨어지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런 표결도, 법안 표결도 문제지만은 여당이 3분의 2를 범여당이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법 개정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데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길을 권력은 길을 닫고 끝내 언론의 자유를 짓밟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계속 언론 재갈에 대한 우려를 쏙 빼고 허위 보도 징벌만 계속 인용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악의를 추정해서 중과실 책임을 더 씌우는 징벌법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런 언론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단체 10개 언론단체는 유신 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문제가 점점 강의 반 자유 민주주의 법안을 자꾸 처리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둔감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학법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들 임용을 아예 교육청이 진다는 거기 때문에 즉각 헌법 소원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 그런 주요 3 대법 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주목이 되고 있는 날이고요. 지금 코로나는 센터에서 이단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가 전국에 한 60여 개 있는데,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주로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데, 이 증상이 악화돼도 병원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병상이 부족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증상이 나빠진 환자의 병원이 쏜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ECMO라고 해서 차의 산소 공급 장치죠. ECMO도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금 코로나 의료 인프라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420명으로 최다를 기록하면서 전국 전담 병상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 고 이건희 회장이 5천억을 기부해서 감염병원을 설립해달라 했는데 아직 기부 넉 달째 관리비도 못 굴리고 있다. 돈을 줘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런 정부는 이제 1차 접종 환자가 접종이 70%에 도달하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그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바이오에서 이번 주부터 모더나 백신을 시제품 생산하고 제품의 본격 양산은 10월 초가 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국내 우선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백신의 숨통이 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조령목입니다. 얼마 전에 다시 또 무슨 고령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유예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번복한다든지 등등 계속 조령목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도 전세 절벽이 가속화되자 또 철회를 하고요. 또 임대주택 문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렇게 어 마구잡이로 정책을 내놓고 부작용이 커지니까 다시 또 바꾸는 그런 조령목의 부동산 정책이다, 신물이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내년 예산을 605조로 예상하고 있다. 605조 슈퍼 예산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올해보다 8% 넘게 증가해서 지금 몇 년째 거의 평균 9%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만 200조 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2017년에 400조에서 2021년에 벌써 604조인데 내년에 다시 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 정책 선거를 의식해서 청년 대책에만 20조 원을 풀고 있다. 그냥 현금 살포입니다. 지금 예산에서 현금성 살포, 현금과 마찬가지인 현금성 살포가 한 8-90조에 이르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조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예산 600조 중에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현금성 살포로 나가서 국민들을 파퓰리즘에 중독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에게 무이자 전월세 대출을 해 주고 셋째 자녀는 대학 등록금 공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결국은 내년에 1,000조가 넘을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문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도 400조 원이 증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건보료를 건강보험이 계속 보험사 보험기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너무 많이 뭉쳐다 못해서 많이 풀고 있다 보니까 지역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이 연금 68만 원 받는데 건보료도 28만 원 내라고 하고 종부세도 내야 되고 뭘로 생활하느냐. 지금 고령층이 집 한 채 딸랑 가지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뭐죠? 건보료 내야죠. 연금은 국민연금은 너무 적습니다. 평균이 제가 알기로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68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보료는 28만 원씩 나온다 이런 얘기. 이건 노인 빈곤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요새는 있습니다. 전세 지금 총량 규제해야 되면 전세가 지금 5대 은행 전세 대출액이 7월 말 기준으로 118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세가 2019년만 하더라도 23조 원이었는데 기하급수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 2017년, 2020년경부터 기하급수로 증가해서 지금 118조 원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집값, 전세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만큼 많이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100조 정도가 전세 자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만큼 증가하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지금 폐업을 하고 또 폐업하면 또 뭔가를 또 살아가야 하니까 사업 자금을 빌리죠. 생계 자금이 또 없으면 생계 자금을 빌리죠. 이런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죠. 결국은 또 월세로 나가야죠. 그것도 비싸니까 또 교회로 나가야죠. 대출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층 사다리가 계속 붕괴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와요. 결국은 무주택 서민만 괴롭힌다는 폐하 긁었어요. 칼럼도 실렸습니다. 대출 중단은 너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해법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을 기업 구조조정 기회로 삼아야 된다. 좀비 기업 연명 지원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세금 일자리에도 실업급여를 주더니 고용보험료를 또 올릴 것이다. 정부 세금으로 이 고용사정이 계속 반기업 정책을 쓰다 보니까 기업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세금 일자리만 1년에 한 90만 개, 100만 개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를 전부 거드는 일자리 한 달에 2, 30만에서 50만 원 정도 주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면 다시 고용보험 자격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일자리 플러스 실업급여를 반복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해에서 수만 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기금이 2018년부터 계속 적자로 들어서서 금년에는 2조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계부채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분기 이제 1,806조 원에 달했습니다. 1,806조 원에 달한 가계부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 자금, 그다음 전월세 자금, 사업자금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는 계속 집을 물론 여기 이제 주택 구입 자금도 있습니다만 집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가계부채 누르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빨리 개설해서 해두자 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8월 17일 1,600개에서 23일 날 엊그제 2,600개로 5대 은행이 증가해서 며칠 사이에 800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국채 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노총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무단 점거하고 협력사 직원 2,300명을 본사가 직고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력사는 분명히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직접 고용하라. 이런 또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무리한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계속 그 과거에 이 분사가 되고 또 혹은 협력사가 있는 이유는 회사가 너무 덩치가 커지면 비효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경영 비효율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분사하기도 하고 또 하는데, 오히려 협력사 직원까지도 본사가 직고용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약 집권 정거농성을 하고 있는 이것이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공공기관에 적용했던 것인데, 이걸 민간 부문에도 확대하려고 하는 민노총의 어, 주장이다. 그런 주장이죠. 근데 지금 하청업체 5,000명을 자회사를 만들어 직고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원청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뭐 갈수록 태산이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생산성 선진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예컨대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는 뭐 벨트를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어 뭐 대부분 자동차 분야의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임금 수준은 이미 벌써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모든 부분이 이렇게 민노총의 파워를 키우는, 그러면서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높으면은 이렇게 협력사까지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임금 수준을 높게 하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본인들의 기득권, 기존 노조의 기득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려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계속할수록 파괴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중에서 정규직이 16%밖에 안 돼. 나머지는 갈 데 없기 때문에 전부 비정규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인국공 사태가,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결국은 기업까지 번지고 있다. 직고용 논란에 노노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요. 건보공단에서 가스공사 출파합이고, 결국은 문재인의 비정규직 체류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민간 부분까지 확대돼 가지고 협력사 직원도 다른 회사인데 본사가 직고용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한국 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합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가지공단이 합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광물자원공사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도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만, 그걸 적폐라고 그래서 전부 없애고, 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아예 그냥 해외 기술 탐사나 개발 이런 것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심지어는 국내에 광업 분야를 지원하는데, 심지어는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도 지원한다, 그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큰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없죠. 그럼 배터리다, 뭐 배터리 소재, 뭐 심지어 철강석까지도 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원 개발을 아예 포기하고 국내 자원 뭐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는 다소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7,870달러를 기록하고, 이더리움은 3,1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5,627만 원을 기록하고, 이더리움은 37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627만 원을 기록하면 다소 좀 5,800만 원대에서 다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법정 통화를 제출한 중남미 엘살바도르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ATM과 지점을 확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23일 전국에 200대의 비트코인 자동 입출금기를 설치하고 50곳의 지점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ATM과 지점은 수수료 없이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또 다른 법정 통화인 미국 달러로 인출하거나, 혹은 달러를 전자지갑 내 비트코인으로 입금할 수도 있고, 그 달러와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전자지갑을
통해서 오갈 수 있는 그런 ATM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9월 7 일부터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법정 통화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준비가 인제 준비를 해서 끝나면 9월 7일 준비가 끝나면 9월 7 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를 인정받는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상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주도 CBDC는 유통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오랜만에 3,100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현재 11 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코스피 3,100 선을 달아나고 있고, 미국의 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는 뭐 지금 테이퍼링이 다소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로톡 법률 플랫폼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을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 하는 그런 한국 변호사 협회의 법 위반이 아닌, 로톡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들에도 200 명이 이미 넘어서고 각 분야별로 이제 있는데 전화를 하면은 바로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꼭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로펌에만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지향해 이제는 쉽게 모바일 시대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법률 플랫폼에 접속하면은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하고 법무부가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 변협은 여전히 어 변 공정위 신고를 하고 광고의 탈선 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대의 이 디지털 혁신의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장을 한 달째 베트남, 지금 동남아의 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베트남은 완전히 록다운 완전 봉쇄에 들어가서 지금 경찰이 뭐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장을 한 달째 못 돌리면 한국의 기업들이 녹다운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도 추가적으로 또 선박까지도 지금 올 수도 없될 초읽기 파업한다고 하죠. 수출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해상 운임도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수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2 년째 감소하고 있다. 지금 2년 전에 28만 명이던 것이 지금 현재 21만 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은 거의 외국인들이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메타버스가 이제 자율주행 실험까지 한다고 합니다. 산업부의 지금 실무진이 월성 1 호기 탈원전을 지켜야 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해도 청와대에서 "그런 말 할 거면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적 범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문턱에서 원전 수사가 멈춰서고 있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로 몸통 숨기나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입학 주소 취소를 하는데 2 년이나 걸렸다. 이것이 공정이냐 하는 그런 부산 의전이 조민의 조국의 딸 조민 씨 의학전문대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이거 하는데 2 년이나 걸렸다. 이것이 공정이냐 그런 얘기가 지적되어 있고, 윤미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윤미향 보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셀프 발의를 해 가지고. 윤미향도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도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적미적 그냥 가는 사이에 오히려 윤미향 의원은 본인의 보호법을 셀프 발의하고 하는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실렸습니다. 요즘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을 저지르도 그냥 배를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냥 깔아뭉개는 데 늘어난 명수인 것 같습니다. 아 김의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의혹을 하는데 수사를 2년 동안이나 무슨 수사가 안 되고 있고 국회의원까지 되었다는 얘기고요. 예를 그런 가운데 이번에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를 지적했지만은 열린민주당은 징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여당에서도 부동산 있는
국내에서 12명의 부동산 투기가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5명은 탈당하면 강제 출당시킨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5명을 듣고 나서 지금 이게 탈당을 안 하면 강제 출당한다. 결국은 이제 당을 떠나라는 얘기죠. 통일부에서는 통일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지원 사업자를 강행한다. 내달부터 일괄 지정해서 정권 상관없이 대북 지원의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지금 뭐 틈만 나면은 이인영 통일장관은 북한에 뭐 지원을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인영 통일장관의 전대협의 1기 의장이죠. 3기 의장입니다. 전대협의 게 뭡니까? 바로 종제발의 핵심되던 정부. 네. 조금 전에 녹화 중에 조금 이게 회선이 좀 문제가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제가 정리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 11일 만에 240조 원의 정말 막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것과, 그것이 인제 삼성 반도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반도체의 회생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도와, 두 번째로는 오늘 25일에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언론중재법과, 그다음에 지금 인제 사립학교법,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훈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법이라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법안들을, 게다가 윤미향 보호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한다. 그런 어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식으로 처리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제 생각으로는 작년 12월에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 3법에 이어서 제2의 입법 폭거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정국은 초경색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